네, 저희 뉴스캐비닛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함께합니다. 저희가 설 전에 이철우 지사님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이곳 광화문 스튜디오 찾아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냈어요? 이동재 프로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매일 반갑습니다. 아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근데 뭐 저도 지사님 그동안에 매일 뵌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다가 애국가 부르시는 거 봤어요. 예. 그때는 1절 부르셨는데 1절 부르고 나셔서 고발당하셨잖아요. 예, 동대구역에서 1절 불렀거든요. 1절 애국가 불렀다고 고발당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글쎄 외국가 불렀다고 민주당에서 고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지금은 누가 고발했는지 모르는지 고발해서 예. 경북도청에 있는 안동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나오라고. 예, 수사하고 있다고. 예. 그래서 고발된 줄 알았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제가 또 지사님 영상을 어떻게 또 보게 됐냐. 가끔 이렇게 저한테 추천 검색어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절 부르는 영상이 또 뜨는 거예요. 이걸 또 어디서 부르신 거예요? 구미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들이 저보고 동대구역에서 했을 때 고발돼서 너무 미안하다. 이번에 한 번 더 벌달라 하는데 제가 1절 불러서 고발당했는데 그 자들은 4절은 모를 거다. 4절은 모를 거다. 외국가 4절 불러본 적이 없고 또 그쪽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께서 그때 우리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하는 날 외국가 1절 보고 읽더라고. 그것도 뜨듬뜨듬. 그래서 그 영상을 누가 보내줬어요. 한 사람은 1절도 몰라서 보고 읽고 한 사람은 4절을 노래로 부를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외국가 4절을 불렀습니다. 왜? 외국가 4절 부르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은 고발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가 4절은 외국가인 줄 모르고 고발 안 할 거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건 4절은 외국가인 줄 모르고 동료인 줄 알 거다. 어디 들어보긴 들어봤으니까. 저희 그러면 짧게 한 5초 정도만 듣고 가겠습니다.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애국가 들으셨습니다. 이제 4절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애국가 얘기를 저희가 짧게 좀 했는데 제가 이제 지사님 SNS 가끔 봐요. 페이스북 가끔 보는데 이게 기사가 좀 많이 나왔던 글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뭐 연성 사상전이다 라는 글이었는데 이 연성 사상전 그러면서 사실 이게 각하라는 단어가 좀 화제가 됐어요. 이거 어떤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 그래 윤 대통령. 윤 탄핵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과거에 우리 대통령 각하라 불렀거든요. 그랬죠. 대통령 각하가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각하를 탄핵 각하시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각하될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 각하라 부르면 안 되느냐. 중의적인 거니까. 그렇죠. 똑같은 우리가 소리는 똑같지만 그렇죠. 음은 똑같지만 그 내용은 다르거든요. 뜻은 각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각하시기 위해서 각하로 부르자. 이렇게 했더니 그것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뭐라고요?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자 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각하라는 걸 아주 나쁘게 이 사상전으로 끌고 가는구나. 윤석열을 아주 나쁘게.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도 다 우리가 해석을 하면 각하로 부르는 거예요. 아너블 이런 식으로 존경하는 그렇죠. 아너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엑셀런시 이렇게 엑셀런시 마제스티 모르잖아요. 그런 게 다 그거 옛날에 다 각하로 번역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각하라 소리를 들어본 지가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90년대부터 거의 각하라 안 불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 다 각하라 불렀고. 그래서 제가 이 사상전이 나쁜 의미를 갖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분들이 하는 게 내란제로 부르는 것도 사상전에 갖는 거고. 그렇죠. 내란도 아닌 내란제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수계 이런 식으로 보기 나쁜 거고. 네이밍하고. 강화문에 자유우파가 나와서 하면 강화문에 하는 아스팔트 세력이라고 하고. 그렇죠. 자기들은 광장 세력이라고. 광장 세력. 아스팔트 세력. 거기 뭐 흙탕길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강화문에 나가고 여의도 나간 세력 거구 세력이 태극기 거구 세력. 자기들은 촛불 깨시민. 깨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시민. 우리는 거구 세력. 이 갈라치기 합니다. 갈라치기. 그런데 그게 다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이번에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란제가 없었으면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 안 했을 거예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란죄가 없었으면 내란죄를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사상전입니다. 사실 이 프레임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데. 그래서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사드 때 느꼈잖아요. 아, 그렇죠. 그때 사드 다시 한번 하셔도 또. 사드 찬성을 하니까. 그래서 사드는 전자파에 타 죽는다. 이거였잖아요. 그때 와서 쇼도 하고 국회의원들이 가발 쓰고 노래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 했는데 쟤를 그렇게 좋아하는 노인 회장께서 제가 사드 찬성하니까 저는 반가워서 악수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나보고 물병을 던지면서 개 뭐라 하면 욕을 하던데 그렇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17년도인데 18년도 도지사 선거를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우리 당 후보가 됐는데 그 사드가 배치되는 혁신도시라고 신도시에는 민주당 후보한테 65대 35로 졌어요. 우리 거기에서 제가 전국에 1등도 하고 이랬는데 그때 딱 그 기억이 뇌리에 남아서. 그게 뭐 불과 한 너댓 달 후에 선거를 하니까. 야, 이 사상전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갖고 제가 도지사님 쓰신 글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 뭐 신의 사제, 신의 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 왜 이렇게 발끈하는 야당의 모습이 좀 애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각하락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될까 싶어서 겁내는 거 아니야? 하긴 자꾸 부르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이쁘니 그러면 이쁘게 잘하고 똑똑하다 이러면 똑똑하게 잘하니까 그런 게 좀 있네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하니까 이번에 각하될 거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사상전에 걸리더라는 거. 자기들은 아버지라고 하고 신의 종이라고 하고 무슨 신의 사제라고요. 아버지 하는 게 더 높인 거냐 각하하는 건 우리가 어릴 때 학교 선생님한테 편지 쓸 때 선생님 자하 그리고 안절 자자거든. 자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다음에 보통 높임말은 기하 그렇죠. 기하라 썼잖아요. 그 위에 이제 각하가 있거든요. 기하 자하 각하 위에 전하가 있고 전하는 많이 알더라고. 연습곡 막 들어서 전하 이거 들었잖아요. 전하는 많이 하는데 그 위에 또 황제는 폐하. 고종 황제가 나중에 폐하라고 불렀습니다. 폐하. 그렇죠. 고종 황제. 우리가 중국의 황제는 폐하라 부르고 우리는 전하라 부르고 황제하고 나차가 그래 했는데 이 나쁜 이야기 아니에요. 각하가. 저는 오늘 근데 그 각하라는 말 듣다가 이 단어가 오늘 생각난 게 오늘 최민희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이재용,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둘이 같이 만나고 사진 찍었잖아요. 소름 돋게 섹시하다. 그래요? 소름 돋게 섹시하다 이러면서 아니 본래 형제였다는 영화 같은 스토리형 가짜뉴스까지 돈다 이러면서 본래 형제 섹시하다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사상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재용 삼성 회장하고 이재명 이름 비슷하니까 갖다 그래서 과거에부터 형제였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중도 보수로 가고 있잖아요. 중도 보수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중도 보수. 그런 이제 그거를 사상전에 거는 거예요. 이재용하고 자기하고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말씀해 주시니까 더욱더 좀 잘 받아들여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그래도 모셨으니까 좀 여쭤볼 말씀이 많아요. 사실 어렵게 모셨으니까 서울 또 오셨으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4일에 당장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딱 이틀 후 26일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일각에선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28일에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열리는 거 아니냐, 그때 열리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관측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그 세 가지 다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좀 관측을 하세요. 한덕수 총리는 누구나 봐도 그거는 각하될 거다. 각하. 왜냐하면 151석이냐 200석이냐. 근데 헌재에서 자기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게 200석으로 돼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200석이 안 됐으니까 그거는 각하될 거다. 아니라고 또 설사 그게 맞다 하더라도 그 탄핵 장할 정도의 뭐 일을 했느냐. 그래서 기각 무조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잖아요. 그걸 뭐 2심에서 아무리 깎아줘도 10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상 나오면 선거법에 위반돼 가지고 다음 출마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유죄가 될 거다 100만 원 이상. 그것은 그러면은
윤 대통령은 제가 이야기했듯이 그 지금 결정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기간을 오래 끄는 이유는 헌재 내에서도 결정을 못한다. 옥신각신하고 있다. 쉽게 하면은. 뭐 특정 재판관끼리 의견이 엇갈린다. 뭐 옥신각신. 다 아시잖아요. 무슨 문영배파와 뭐 문영배 반대파, 뭐 5대3 얘기도 나오고 뭐 의견이 분분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계속 밀어붙이려는 걸 보면 이거 시원치 않구나 지금 상황이. 마은혁 밀어붙이는 거 보면 좀 초조하다. 결정이 못 되고 자기들이 불리하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5대3, 4대4 이런 것보다는 각하식해서 이게 절차상 문제가 있다. 뭐 헌법 최고의 학자가 허영 교수가 10가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24일 날 각하, 또 26일 날 유죄, 28일 날 각하. 이래 되면은 민주당은 4월 달은 어떻게 되겠느냐. 4월 달은 민주당은 잔인한 4월이 될 거다. 잔인한 4월이 될 것이다. 각유각을 일단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게 잔인한 4월. 시도 나옵니다. 엘리어트 시에 보면 잔인한 4월. 그래서 민주당이 잔인한 4월을 맞이할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운명에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와요. 또 탄핵을 건다니까. 그 얘기 안 그래도 제가 여쭤볼게요. 최상목 탄핵 건다니까 최상목 탄핵 걸면은 국민들이 이제는 탄핵이 뭔지 모르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탄핵이 엉터리구나. 엉터리 노르면 다 기각되는 걸 왜 그분들을 일 못하게 만드느냐 이야. 안 그래도 이제 최상목 땡 저도 말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최상목 땡에 대해서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0명을 채웠어요. 29명이었는데 드디어 30명을 딱 채웠어요. 아이스크림 가까이 이제 비슷하게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베스킨라빈스 같이 31명까지 다가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각에선 그런 시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한 총리,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24일로 잡히면서 제대로 이거 헛스윙한 거 아니냐, 괜히 탄핵 얘기 꺼냈다가 이거 약간 뭐 다시 걷어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헛스윙한 거 아니냐, 그런 세간의 그런 분석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밀어붙이는 그런 이유, 이거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은혁이 임명하라고 그렇게 압박을 해도 또 몸조심하라고 압박을 해도 그렇죠. 전혀 꿈쩍도 안 하니까 실제로 행동에 옮겨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움직이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 본회의 보고 전까지는 아직 탄핵 절차가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본회의 보고하고 난 다음에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거든요. 그렇죠. 본회의 보고 이후에. 본회의가 아직 안 잡혔으니까 27일 날 잡혔다 하던가 뭐 그러니까 그동안 시간을 보면서 급박하는 거 아닌가. 최대의 급박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저 최대행께서 경주 에이펙 점검하러 오셨거든요. 그래요? 목요일 날 목요일 오셨는데 그분 보니까 과거에서는 그냥 좀 착하고 선하고 좀 부드럽고 이런데 이번에 보면 모습은 부드러운데 마음은 좀 강해졌더라고요. 많이 그 협박을 받아서 보니까 여러 가지 협박 받았을 거예요. 고통도 많이 느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여기 수갑 좀 가오라 했다. 최대행 체포하려고 하니까 왜 이러세요? 하면 웃고 말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옆에서 관료로서 보는 것과 본인이 직접 당해보는 건 이건 천지 차이일 것 같은데, 아니 뭐 현행범이니까 체포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각에서는 그런 분석도 했어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테러하라고 그냥 부추기는 거 아니냐. 지금 안 그래도 대행의 대행이지만 지금 그래도 임시 수장의 자리인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체포하라고 부추기는 거 아니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인물인데 그래서 조심해라. 이거는 좀 조폭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최대행이 그렇다고 뭐 과거 같으면 기 좀 죽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많이 강해졌더라고요. 일단 최상목 대행은 기가 죽지 않은 것으로 여기서 일단 아직 제가 느꼈습니다. 느꼈습니다. 단단해진 것 같다 말씀을 하셨고 딱히 근데 탄핵을 해도 실익이 없어요. 실익도 없고 이게 한덕수 총리 만약에 돌아버리게 된다면 그때 가서 탄핵해버리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지. 기재부 장관 한 사람 또 집에서 쉬면서 월급 받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쉬면서 월급 받도록 만든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쓴소리가 좀 나오더라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보니까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분도 이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대번에 그렇게 비판이 나와요. 이제 국민이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이었던 거다. 그전엔 탄핵을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29번 하고 30번 하고 이번을 계기로 보니까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보니까
탄핵은 성공도 못하는 탄핵을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한테 불편하고 자기 말 안 듣고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탄핵하는구나. 그렇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진숙 방송위원장입니다. 출근 이틀 만에 탄핵당한. 이틀만 했는 이유는 MBC 사장 임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 자기 사람 계속 가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국민들 그걸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최상목 탄핵 밀어붙이면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다. 현재보다 훨씬 더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숙 위원장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준숙 위원장 4대4로 그때 기각이 됐을 때 국민 여론이 한번 또 출렁였고 지난번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야당이 탄핵 소추했을 때 그때 국민 여론이 또 크게 한번 출렁였단 말이에요. 그때 민주당이 완전히 급전직하로 떨어졌죠. 이번에 만약에 그러면 월요일에 24일에 이번에 또 한덕수 대행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된다면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는 그런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면 이것도 국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것은 뭐 그때 대통령 대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였잖아요, 사실. 그분을 대통령도 탄핵된 마당에 그것까지 탄핵을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뭐냐, 국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우리나라 국격의 문제가 크게 실출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은 국민들이 많이 느끼고 이제는 저런 탄핵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또 밀어붙일 거 아니에요. 한덕수 총리가 또 복귀를 하게 되면은 야권에서 마은영 임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밀어붙일 텐데 그래도 한덕수 총리도 좀 단단해져서 올 거 아니에요. 단단해져서 오지만 또 당연한 것은 내가 그 위에 있는데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못 했는데 내가 그걸 하겠나.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는 꿈쩍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꿈쩍도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의원님 모셨으니까 그래도 과거 얘기를 안 물을 수가 없는 게 예전에 삼선 의원까지 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제 기억에 제가 그때 정치부 출입할 때였는데 당 사무총장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후에도 이제 당에서 남아있고 역할을 하셨어요. 그때 좀 짠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그때 너무 자유우파 특히 우리 당 다 기죽어 있었어요. 맞아요. 죄인처럼. 근데 나중에 보니 다 거짓이고 지금은 그때 정말 우리가 쏘았다. 그게 사상전에 걸렸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이 깨어났기 때문에 그때 지금 사뭇 다르고요. 제가 느낌은 그때는 반론도 제기도 못했고 만약에 지금 국회의원 방에도 늘 문자 폭탄 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도 엄청 나왔어요. 나중에 찾아보니까 사실이 아니었던 것도 많고. 다 엉터리였잖아요. 그다음에 뭐 문자 폭탄 얘기하셨는데 진짜 문자로 공격받는 것도 엄청 왔습니다. 그래 압박을 받아서 전부 다 자기들도 위험도 느끼고 여러 가지 압박을 받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젊은이들이 깨어나서 1020, 30이 자유우파들이 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구나. 그래서 깨어난 시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와 판이 완전히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판이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 기억나는 게 그 와중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에 뭐 지지도가 4% 밑에까지 막 추락을 하고 4%까지 추락을 하고 그 당시 상황에서도 탄핵 이후에도 이제 대선을 치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라꾸라꾸 침대에 막 주무시고 그랬잖아요. 제가 한 달 동안 집에도 안 가고 라꾸라꾸 침대에 자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가 여론조사하니까 우리 당 후보 지지율이 4%였습니다. 4%.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 확 다르네요. 15%를 못 받으면은 당이 망합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보조를 전혀 못 받기 때문에 돈을 한 400억 써야 되는데 보조 못 받으면 당이 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5% 받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차츰차츰 깨어나가지고 24% 받았거든요. 24%. 지금은 그때 완전히 다르고 지금 뭐 15% 못 받느냐 뭐 그런 그때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공격성이 더 강해졌는 이쪽에서 민주당 그다음에 좌파들을 하는 저런 처세는 나라 망한다. 반국가 세력을 어떻게 척결할 거냐. 여기에 더 초점이 맞춰질 것 같아요 지금. 뭐 민주당 그래서 그런가 지금 뭐 국힘 출마 금지법 같은 것도 만들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국민이 용서 안 할 거고요. 저는 국민만 믿고 국민들이 이제는 깨어났다. 그때하고 다르다.
생각합니다. 예. 대통령 얘기가 그래도 나왔으니까 좀 더 여쭤보자면은 제가 보니까 윤석열 2.0이라는 예. 단어를 뭐 최초로 거의 쓰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요즘에는 종종 이 표현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윤석열 2.0 체제로 가야 된다. 그 말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탄핵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 혹은 각하가 된다면은 대통령이 복귀 후에 어떤 부분에 제일 좀 포커스를 먼저 둬서 가야 한다. 윤석열 2.0은 뭐 지금 계엄 선포 전을 1.0이라 보면은 계엄 선포에서 돌아와서 일하는 시대를 2.0 시대. 또 트럼프도 1기, 2기가 있잖아요. 트럼프 2.0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우리 윤석열도 2.0 시대를 열면은 트럼프와 맞짱도 뜰 수 있고 우리 이야기를 충분히 전할 수 있고. 그 2.0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2.0은 탄핵이나 기각이 돼서 돌아온다는 전제거든요. 돌아와서 업무에 복귀한다. 그러면 2.0은 대통령께서 최종 변론에 말씀하셨어요. 87 체제를 걷어내야 된다. 이제는 옷이 안 맞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로 가는데 헌법도 바꾸고 그 바꾸는 것 중에 국회의 권한을 줄여야 된다. 국회 권한을 줄여야 된다. 분권. 국회가 지금은 너무 제왕적 국회다. 제왕적 대통령은 과거에는 제왕적 대통령이 문제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보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고 대통령이 잡혀가는 거 보니까 잡으면 똑같이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야 대통령 권한보다는 국회 권한이 이렇게 세구나. 국회가 일당 독점이 되니까 이거는 무소불위입니다. 무소불위. 그 여기서 만약에 192석이 아니고 200석이 됐다면 이거는 완전히 감당이 불감당해요. 이건 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헌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대통령도 마음대로 탄핵하고 그래서 그런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국회 권한을 분권 양원제로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1기 때 하원에서 2번 탄핵되었습니다. 탄핵 가결됐어요. 2번이나. 그런데 상원에서 부결됐거든요. 상원에서. 우리도 탄핵이나 이렇게 무소불위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세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양원제 상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대통령 권한을 우리는 지방 분권으로 지방 넘겨줘야 됩니다. 중앙정부는 정책을 만들고 지방정부는 그걸 집행을 하고 그래서 정책 수립은 중앙정부, 집행은 지방정부 하는 지방분권 이런 시대로 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연성사상전에 걸려서 그 반국가 세력이 도처에 있습니다. 도처에. 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사법체계를 구조개혁해야 됩니다. 사법체계를. 지금 뭐 공수처니 경찰이니 검찰 또 국정원에서 간첩 수사권 뺐고 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간첩제도 지금 개정도 안 하고 있고 간첩제도 뭐 뺏어버리고. 뺐고 그래서 간첩이라든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는 조직이 정비돼야 됩니다. 그걸 뭐 국정원에 다시 준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 정비를 하고 공수처 이런 것들은 국민들이 다 느꼈잖아요. 지금 아무 조직 역할도 못하는 걸 만들었구나. 반시불수예요 사실. 이런 조직들 정비를 하는. 그리고 통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통일 준비. 통일 기반을 닦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2.0 시대는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일들을 해서 우리 후손들은 초인류 대한민국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이게 윤 대통령 2.0 시대에 할 일이다. 이런 생각. 알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현재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1.9 2.0이 직전 1.98 정도 새벽에 오기 전에 그 한덕수 돌아오고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그래야 2.0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가 중간에 그 이재명 대표 얘기도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26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도 선고가 있는데, 근데 이제 선고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뭐 조기 대선을 아예 가정을 하고 그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뭐 혈안이 된 거 아니냐라는 게 통상적인 시각이에요. 언론에서도 많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보면서 좀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저들은 뭐 탄핵 각하 기각이 확실하다 생각하는데 그쪽에서는 바람이 조기 대선을 해야 그 이재명 대표는 상고심 가기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밀어붙일 거예요. 밀어붙이고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되니까 불안감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불안 초조. 예. 광화문에서 뭐 지금 집회하고 이런 것들 보고 예. 또 몸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불안하고 초조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말이 나오게 돼가 있거든요. 그거 사실 저도 좀 알 것 같은데 사람이 재판 받으면요 예. 아주 작은 재판이라도 굉장히 불안해지기 마련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런 징조로 보이고 조기 대선을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예, 것이다라고 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그 최상목 대행까지 해갖고 30명 탄핵을 지금 채웠어요. 30명 탄핵을 채웠고 그래서 뭐 입법 독주다, 의회 폭주다 이런 비판은 언론계에서도 다수 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지사님이 보시기에 그 국회 앞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만약에 하더라도 국회가 이런 식으로 31명, 2명, 3명, 4명 앞으로 그냥 뭐 50명, 100명까지 채워가 버리면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 저는 만약에 대통령께서 탄핵 각하날 기간에 돌아오시면은 총공세로 나올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렇죠. 총공세로. 나라가 매우 혼란스러울 건데 여기에 대비를 하는 것도 윤석열 2.0이고 그 다음에 이 192석이나 되는 야당들이 똘똘 뭉치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그분들을 이쪽에서 연성사상전에 걸려서 우리는 탄핵에 찬성해주는 국회의원이 있듯이 저쪽에도 연성사상전을 걸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민주당이 나누어질 거 아니냐. 민주당이 나누어질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2.0이 시작되면 자기들은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야지 선거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은 안 되겠다. 그러면 새로운 세력이 올라오게 돼가 있고 올라오면은 분열이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나라 2.0 만드는데 저쪽에 우리 연성사상제를 걸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살릴 거냐 협조 세력들이 만들어질 거다. 나눠질 것이다. 나누어질 거다. 그래서 나눠질 것이다. 그렇죠. 그 국힘에서도 지금 대통령 기각되면은 단식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서도 이제는 우리도 바뀌어야 된다. 탄핵이라든지 특검이라든지 이렇게 밀어붙여서 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앞날을 생각해서 새로운 나라로 가야 되는 그게 양심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주당에. 제가 아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마지못해 한 사람이 두려워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죄가 있어가지고 2심에 죄가 나오면 이거는 끝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양심 세력들이 협조를 해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드는 그게 나라의 국운입니다. 거기도 뭐 2.0까지는 아니어도 1.8 정도 지금 왔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게 국운이다. 그렇다고 또 10월 말에 우리 에이펙이 경주에서 열리니까 세계 트럼프부터 시진핑 이렇게 세계적인 정상들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싸움만 해서 되느냐.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조짐이 일어날 걸로 생각해서 그걸 또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사상전을 펼쳐야 돼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게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108명이 사상전에 12명이나 걸려가 찬성했는데 192명이 또 사상전에 걸려가 한 50명 오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 국힘 잘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만들어줄 거예요. 국민이 만들어줄 것이다. 국민들이. 제가 지사님 계속 지금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자꾸 이 배지가 에이펙이에요? 경주 에이펙 배지입니다. 이게 뭘 어떻게 형성한 거예요? 그 나비를 날아가는 영상을 하고요. 미래로 간다. 오른쪽은 경주 수막새 있죠. 그 모양을 번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막 그러네요. 이거 생각해 보니까 아주 수막새 예쁘잖아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에이펙 얘기도 좀 저희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아펙이에요? 에이펙이? 영국식 발음은 아펙이고 미국식 발음은 에이펙. 우리는 에이펙으로 많이 발음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이라는 행사가 상당히 큰 행사인데 이게 경북 경주에서 올해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는데 이게 가을에 열리죠? 정상회의가 10월 31일, 11일 1박 2일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CEO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든지 젠슨 황이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세계적인 기업가들 CEO 모임이 28일부터 시작됩니다. 28부터. 그래서 28, 29, 30, 31일, 1일
11월 1일까지 예. 연결돼가 하는데 저는 볼 때 이 계기로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걸로. 우리 88 올림픽 아시죠? 88 저는 뭐 그때 너무 꼬맹이 때여가지고 88 올림픽이 예. 대한민국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88 올림픽에 세계 각국에서 와서 와보고 네. 그 80년, 84년은 반쪽짜리 올림픽을 했어요. 그렇죠. 모스크바하고 LA 예. 하는데 반쪽짜리 했는데 여기에서는 다 양진혁이 다 왔거든요. 와서 대한민국을 보고 야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느냐. 그래서 대한민국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에 대한민국 알리는 계기가 됐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수준 높은 나라다. 이래서 우리가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과거보다 많이 알려졌지만 지금은 문화 수준이라든지 과학기술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에 기여하는 그 우리가 원조 받다 원조 주는 나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특히 관광이 한 단계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88 올림픽은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돋움했다면 이번에는 선진국에서 초인류 국가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중요한 에이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에이펙 행사가 사실 굉장히 큰 행사잖아요. 뭐 전 세계 뭐 정상들이 많이 모이는 몇 개 국가예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 21개 나라. 그게 무역으로 따지면은 한 60% 가까이 되고요. 무역으로 따지면 생산으로 따지면 50% 넘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행사가 됩니다. 태평양에 21개 국가가 다 오는 그런 초대형 행사인데 뭐 지난주에 무슨 아펙 서먼 회의가 개최됐었다고. 그래서 이거 어떤 거였어요? 요거를 1차 준비 회의. 그러니까 재무 차관들이 와서 의제를 정하고 어떤 내용으로 토론할 거냐.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 이래서 이런 회의를 한 4번 개최하는데 그제 첫 회의를 경주에서 했습니다. 할 때 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경주의 숙소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운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 결과 평가를 94점 아주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6점 부족한 거 100점 만점에 6점 부족한 거 요거를 이제 어떻게 준비를 우리가 보충을 하느냐 이런 것들 연구하고 있고. 그런데 외신 같은 거 보다 보면 그 사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아니 지금 한국 불안한 거 아니냐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와서 94점 줬으면은 뭐 그렇게 안 느꼈던 것 같네요. 이분들이 전혀 그런 걸 못 느꼈고 이렇게 평화롭고 또 깨끗하고 그다음에 안내 좋고 우리가 안내하는 분들 200명을 모집해 가지고 언어의 자유로운 분들 그분들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어 드렸고. 또 이런 걸 위해서 최상목 대행 그리고 대통령 대행이 직접 현장에 와서 지난 목요일 날 하루 종일 거기서 점검을 했고요. 그다음에 CEO를 초청한 의장은 최태원 상위 회장입니다. 그렇죠. 최태원 상위 회장께서 1박 2일 또 점검을 다 했습니다. 지난주에 점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점검한 결과를 해외에서 CEO들한테 알려줍니다. 이런 준비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최 대행이 이렇게 점검을 하고 또 부족하면은 각 부처에서 나서서 보충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각 대사관들한테 알리고 그리고 또 금요일은 국회 외통위원들이 와서 또 점검을 하고 그래서 국가가 전체에 나서서 점검을 하고 인프라 문제, 숙박이라든지 교통 문제 이런 것은 제가 중심이 돼서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에이펙은 역대 어느 에이펙보다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가슴이 웅장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지사님 말씀하신 게 21개국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21개국 중에 지금 주요 국가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호주까지 뭐 캐나다, 뉴질랜드 잘 사는 나라는 거의 다 들어 있어요. 거의 다 들어가 있는 대충 제가 기억나는 사람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거기다가 푸틴, 시진핑, 이시바 시게루 너무 많은데 다 어떻게 초청하셨어요? 다 초청하죠. 하는데 정식 초청장은 5월달에 나가고요. 5월달에 대사관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고
미국 대사 조셉 윤 대리 대사께 제가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취임하고 가장 큰 행사고 그렇죠. 국제 행사. 예. 그다음에 러시아 전쟁 끝내고 그 푸틴을 좀 초대를 해달라. 푸틴은 그동안 다른 행사에 못 갔거든요. 그렇죠. 전범이다 이래가지고 그 에이펙이 해마다 하는데 거의 네. 3차례를 못 갔어요. 그래서 푸틴을 초청해달라 요청을 했고 시진핑은 자기가 개최국이 다음 해 예. 우리 다음에 26년도 개최국이 중국입니다. 예. 그래서 바톤 받으러 와야 되고 예. 일본은 자동 오는 거고 4강이 다 오고 예.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자꾸 친하다니까 예. 더 친하게 지내서 여기에서 하노이에서 실패했던 거를 성공하도록 좀 만들어라. 만들면 평화 에이펙이 될 거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를 했으니까 예. 씨를 뿌린 사람이 거두도록 윤석열 2.0이 이 세계 우리 저 에이펙을 세계 수준을 올려서 준비하고 평화 번영의 계기를 만들면 또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봤을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6자 회담 가는 그런 그림이네요. 예. 그렇죠. 예. 좋은 누가 그림만 봐도 뭐 자연스럽게 예. 대한민국이 달라질 위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철우 지사님 모시고 일단 애국가 부르는 걸로 시작을 했고 어쩌다 흘러오게 된 게 이제 에이펙까지 흘러오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쫙 한번 한 편의 스토리를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사님 애국가만 듣다가 또 이렇게 길게 오랜만에 이야기 나누니까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저희 지금 시대가 좀 시대고 상황인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그래도 이런 상황을 지나가는 그런 입장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매일신문 유튜브 구독자께서는 지금 가장 애국 시민들이 이게 많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시민들, 국민들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전 세계는 자유우파가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서 처지지면 안 됩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이렇게 설치는 나라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2.0 시대를 열어서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초인류국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매일신문 유튜브 애독자 이름과 함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그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행사잖아요. 에이펙 행사. 우리나라에서 진짜 오랜만에 열리는 정말 초대형 행사니까 성공적으로 잘 준비하셔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우리 바람 갖고 경주는 삼국통일 이후에 가장 큰 행사입니다. 삼국통일이 그러면 1000년이 넘었네. 감사합니다. 거의 그 정도의 행사인데 좀 성공적으로 잘 준비돼서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님과 함께 이곳 광화문 스튜디오에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